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집에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스턴과 올랜도의 경기를 지켜보고, 그리고 스포티비에서 중계했던 미네소타와 LA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을 역시나 집에서 지켜봤습니다. 자, 오늘 미네소타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일단 미네소타가 당연히 농구를 더 잘했고요. 반면에 레이커스에게는 엄청난 악재가 있었죠. 바로 루카 돈치치의 불안전한 컨디션이 문제였습니다. 위장병에 시달렸죠. 위장병 시달리면 당연히 배 부글부글하고 화장실 자주 가고, 그러다 보면 또 힘 빠지고 제대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 마시는 것도 두렵습니다. 화장실 갈까봐. 제 컨디션일 수가 없죠. 그 위장병으로 인해서 루카 돈치치가 24시간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JJ 레딕 감독이 잠을 얼마나 잤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컨디션이 좋지 못했습니다. 40분 뛰면서 17득점 7리바운드 8어시스트. 다른 선수였더라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활약이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알던 돈치치라면 대부분의 기록이 한 60%, 70% 정도에 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3점도 8개 중에 2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생략한 채 곧바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컨디션 회복 여부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 일단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뼈라든지 혹은 근육 손상이 아니라 위장병이기 때문에 명확한 회복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물론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또 완전한 컨디션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또 호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컨디션 회복 여부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 와중에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은 그저 최고였습니다. 오늘 무려 38득점 했어요. 자, 그러면서 플레이오프 최고령인 35득점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올렸던 플레이오프 득점이 35점이었고요. 이게 2시즌 전에 르브론 제임스가 세웠던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을 무려 2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도 플러스 3득점해서 38득점 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돈치치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41분 뛰었어요. 38득점,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4개, 스틸과 블락샷을 2개씩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활약을 했는데, 야투를 21개나 던져서 13개 집어넣었고요. 3점 9개 중에 5개, 자유투 70%, 10개 중에 7개를 집어넣었습니다. 본인의 활약상은 좋았지만 팀이 졌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이후에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일단 미네소타는 91개 슛을 쐈고 우리는 78개였다. 실책이 결국 승패를 결정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보다 야투 개수가 적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자유투를 엄청나게 많이 얻어내서 그만큼 벌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경기처럼 굉장히 많은 실책을 저지르면서 슈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였어요. 오늘 레이커스의 실책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돈치치의 부상에 대해서도 오늘 루카 돈치치의 장염, 위장병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본인도 활약을 했습니다만 결국 루카 돈치치가 정상 컨디션을 찾으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돈치치를 보좌하고 리브스가 돈치치와 르브론을 보좌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결국 에이스의 완전치 않은 컨디션이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자, 오스틴 리브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스틴 리브스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습니다. 1차전 16득점 3리바 3어시 3점 8개 중에 3개. 2차전 이기긴 했습니다만 16점 5리바 5어시 3점 6개 던져서 제로. 오늘은 조금 나았어요. 3차전 20득점 7리바 4어시 3점 11개 중에 5개를 집어넣었습니다만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정규 시즌보다 5분 이상을 더 뛰고 있어요. 그런데 득점은 17.3득점, 리바운드는 다소 늘었습니다만 어시스트는 4개로 떨어졌고요. 실책은 또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오스틴 리브스의 최대 강점이 ATR, 안정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안정성, ATR,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시오가 지금 2대1도 안 됩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수치예요. 그리고 3점이 현재까지는 고장났습니다. 자, 오늘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11개 중에 5개를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리즈 3점 32%예요. 정규 시즌 한번 볼까요? 35분을 채 뛰지 않으면서 커리어 하이인 20.2득점, 리바운드 4.5개, 어시스트 5.8개고 턴오버가 1.8개밖에 되질 않았어요. 헤비 볼핸들러, 그 다음에 플레이메이커, 퍼실리테이터로 나섰는데 어시스트가 1.8개,
굉장히 JJ 레딕 감독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록인데 이 정규 시즌의 ATR 자체가 무려 3대1이 넘죠. 3대1이 넘어요. 그런데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2대1이 안 되니 굉장히 오스틴 리브스의 부진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시즌 3점 성공률은 37%, 플레이오프보다 5%가 높았는데 자 물론 플레이오프의 표본 자체가 3경기긴 합니다만 오스틴 리브스가 지금 첫 3경기보다 남아있는 일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은 생산력을 보여야 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수비에선 상대의 피컨 사냥감이에요. 피컨. 얼마 전에 데리어스 갈랜드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 또 혹은 뭐 매치업 헌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go at him. 그러니까 오스틴 리브스에게 가서 공략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즉 여기서 피컨, 그 다음에 매치업 헌팅, go at him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리브스를 공략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네소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스틴 리브스가 본인이 수비할 때 온갖 충격과 그 다음에 또 피지컬함과 그리고 부담감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규 시즌에 비해서 3점은 떨어지고 실책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해야 더 좋은 선수가 되고 리브스가 이 계약이 끝났을 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리브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리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네소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미네소타의 성공적인 수비 플랜을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레이커스의 득점이 104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1차전 레이커스 95득점, 2차전 94득점, 그리고 오늘 경기 104득점이니까 미네소타는 레이커스의 이 공격 자체를 1라운드 평균 2자리 득점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네소타가 굉장히 면밀하게 이 시리즈를 준비했더라고요.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네소타는 르브론 제임스의 하프코트 오펜스를 강요하는 그런 수비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달리면 안 된다. 왜냐? 르브론 제임스가 40살이고 부록이 넘은 아저씨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정규 시즌 트랜지션 득점이 평균 6득점으로 전체 6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루카 돈치치가 오면서 더 많은 득점으로 이어졌죠. 레이업, 덩크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돈치치와 르브론 제임스가 서로가 쿼터백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와이드 리시버가 돼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렸다는 거죠. 이걸 미네소타는 가장 준비하고 유의하면서 플랜을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트 플레이가 빈도가 증가할수록 즉 속공이나 얼리 오펜스가 아니라 세트 플레이는 샤클락에 쫓겨야 되고 수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스크린도 뚫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격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체력을 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네소타의 생각은 세트 플레이가 빈도가 증가할수록 르브론 제임스의 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엄청나게 세트 플레이를 현재 강요하고 있는 거죠. 자, 미네소타의 세트 플레이 강요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본인들의 공격 실패 이후에 2명은 무조건 빨리 백코트 해요. 누구든 간에. 무조건 2명은 빨리 백코트. 중앙선 넘어가서 우리 진영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3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은 곧바로 르브론 제임스 맨마킹 합니다. 왜냐? 르브론 제임스가 달려나가서 패스를 받는 순간 레이업 아니면 덩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공격 리바운드에 참가하는 1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하는 뭐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돈치치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을 해서 내가 넣어야 되는 골대 근처에 있지만 반대로 돈치치가 공을 잡았을 때 또 가장 먼저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리바운더에서 풀코트 프레스 디펜더로 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풀코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공격 리바운드에 가담한 나머지 1명은 곧바로 돈치치를 압박하고요. 돈치치를 압박함으로써 돈치치가 자유자재로 패스할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치치 앞에 수비수가 없다면 온갖 종류의 패스하면서 체스트 패스하고 그 다음에 하프라인을 넘어가는 랍패스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공격, 즉 골 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가 돈치치를 압박하면서 돈치치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패스 루트 자체를 차단하겠다. 이 기사를 보고 야, 크리스 핀치 감독이 참 디테일하구나. 저도 이 기사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현재까지는 2승 1패를 앞서고 있고 LA 레이커스의 평균 득점을 2자리로 막았고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38점 넣었지만 르브론 투 돈치치 혹은 돈치치 투 르브론의 득점 자체가 지금 거의 나오질 않고 있어요. 속공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를 따낸 미네소타 여러 가지 성공적인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제가 6개만 꼽아봤습니다. 아마도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ATR에 굉장히 집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시스트 턴오버 레이시오.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인데 팀 ATR이 3대1이면 최상급이에요. 팀 ATR 3대1 찍고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수는 적고 어시스트를 동반하는 야투가 높아지면 야투 효율도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TR 3대1은 대단히 훌륭한 수치입니다. 오늘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ATR이 1.23 대 1이었어요. 네, 어시스트가 21개, 턴오버가 16개, 너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의 3점. 레이커스보다는 4개를 덜 넣었지만 36개 던져서 13개 집어넣은 거면 나쁘지 않죠. 36.1%면 평균 수준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벤치 득점 25대 19로 우위죠. 미네소타는 벤치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하기도 하고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규 시즌 때 해당되는 이야기고 플레이오프는 웬만한 팀들이 8인 로테이션 혹은 넓게 쓰면 9인 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미네소타는 확실한 벤치 3인방이 있죠. 니킬 알렉산더 워커, 단테 디빈첸조, 나즈리드입니다. 자, 이 가운데 나즈리드와 디빈첸조가 결국 두 자리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나란히 11득점 10점 그리고 니킬 알렉산더 워커는 3&D 자원이죠. 네, 오늘 3점 하나 포함해서 4점에 그쳤지만 또 수비에서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세컨 유닛의 득점을 놓고 봤을 때는 25대 19로 미네소타의 우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실책은 ATR과도 연계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미네소타 ATR이 3대1 네, 어시스트가 24개 그리고 턴오버가 단 8개. 자, 그런데 실책이 결국 미네소타는 8개였고 레이커스가 무려 16개였어요. 그래서 아까 르브론 제임스의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오늘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 건 실책이었다. 미네소타는 실책을 잘 관리했고 반대로 상대 실책을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투 시도 개수의 차이가 무려 13개였죠. 그리고 중요한 게 레이커스는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이득을 보는 팀이잖아요. 자유투를 많이 던지면서 파울을 적게 하는 팀인데 자, 오늘은 자유투 시도 개수에서 미네소타가 이겼습니다. 21대 20으로. 레이커스의 장점인데 왜냐? 파울이 적고 그 다음에 파울을 많이 얻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미네소타는 반대로 가져간 거예요. 본인들의 우위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자유투 시도 개수에서도 21대 20으로 우위를 점했고 마지막으로 공격 리바운드.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9대 7. 오늘 미네소타는 루디 고베어를 25분밖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번 시리즈 내내 어쨌든 레이커스가 잭슨 헤이즈를 빼고 그 다음에 스몰 라인업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 핀치 감독도 고베어에게 출전 시간을 최대 한 24분, 25분밖에 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결국 디빈첸조하고 나즈리드가 번갈아 메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공격 리바운드죠. 스몰 라인업일수록 외곽슛 많이 쏩니다. 그쵸? 오늘 레이커스는 2점보다 3점을 더 많이 쐈어요. 그렇다면 리바운드가 멀리 튈 확률이 높죠. 미네소타 역시도 3점 36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롱 리바운드가 많이 튀고 그리고 또 수비 리바운드에 대한 사수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 반대로 누가 이 스몰 라인업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걷어내느냐 싸움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미네소타가 9대 7 2개 차이지만 열세를 겪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단 한 개를 앞서더라도 중요한 지표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승리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레이커스가 승리를 따내지 못했고 미네소타가 이기면서 다시 미네소타가 한 발 앞서갔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우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재밌게 보고 왔는데 저득점 공방전이었습니다만 이게 또 플레이오프의 또 묘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레이커스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1라운드 3경기 평균 2자리 득점에 그쳐있는 이 공격력이 반등해야 되고 루카 돈치치의 몸 상태 회복 그리고 오스틴 리브스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그죠? 내일 아침에 저는 골든스테이트 휴스턴의 3차전 그리고 낮 2시에 끝나자마자 SK와 KT의 KBL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KBL과 NBA의 두 3차전을 중계하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내일 밤 9시에 라방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